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계 전초전으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계 승리로 막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결과에 따라서 분당이냐 아니면 전략적 휴전이냐 새누리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김홍국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당초 예상은 이제 그 탄핵 가결 이후에 네. 친박계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는 예상이었는데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박계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비대위원장 선출 놓고 이제 또 둘 간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표정 관리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그래도 발톱은 좀 서로 숨기면서 이 위기 국면에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역시 비대위원장을 앞두고 또다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그런 존재감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당을 환골탈태뿐만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다시 창당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친박과 비박의 그런 갈등과 헤게모니 싸움이 국민들 눈에는 역시 우리 정당, 우리 정치 이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특히 최근에 비대위원장을 놓고 서로 친박과 비박은 지금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인데 누가 친박과 비박 색채가 강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에 들어오면 이 당을 화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친박과 비박 출신에서 비대위원장은 부적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건가요?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당위기, 해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 당의 중심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상황이고요. 당도 이 원내대표 선거로 인해서 더욱더 갈기갈기 찢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개헌 준비라든가 당내 화합책이라든가 쇄신책을 모색해야 되고요. 시간이 만일의 경우 조기 대선, 헌재에서 결정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도 담당을 해야 될 정도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도 개정을 해야 되는 등 역할이 많거든요.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전국위원회에서 일단은 비박과 친박 측이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에 이제 위원장 후보를 올리게 되고요. 거기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이 추대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원장이 이 상임전국위원회, 다시 말해서 당내의 주요 지도부 50명 정도가 이 소속이 된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게 되고 비대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예. 그만큼 비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친박은 이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상황이고 사실은 정치적 명분은 이렇지만 그러나 세력 면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비박 측은 전반적으로 명분에서는 앞서 있으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수적인 열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친박은 일단 원내대표 전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박은 패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정말로 중요한 2차전이 비대위원장을 놓고 하는 이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에 전운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그 비대위 측에다가 그 후보를 받겠다고 했지만 또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그 어쨌든 아무나 받지는 않겠다. 여기 이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친박 측도 사실은 좀 겸하게 양보하면서 예. 지금 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서 비박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일단 비박 측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고 유승민 의원도 독배를 만일 경우 마시라고 한다면 마시겠다. 그러나 정권을 주지 않는 비대위원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친박은 유승민 의원은 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이라든가 외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박과 친박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새누리당이 새롭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여기서는 친박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요. 왜냐하면 당에서의 수적 우위라든가 전국위원회 이 전체적인 조직에서 분명히 우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화합하는 모양새를 친박의 양보 카드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친박이 끝까지 이 상황을 고집할 경우에는 결국은 비박도 몰려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친박과 비박이 결단을 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유승민 원내대표,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거취를 할 것이냐, 계속 버티기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밖에도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유승민 의원의 그 멘트를 보면 맡겨주면 독배를 마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당내의 다수파는 친박이고 친박과 비박이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 예. 당이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것이 당이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당내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주제의 한 분으로서 여기에 들어가서 물론 들어가면 무조건 독배를 마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멘트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탕평이고 포용이고 중립적이고 다 좋겠지만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지금 비상시국가 아닙니까? 비상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맡으려면 당과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저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김황식 총리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물론 뭐 당 고문도 하고 국무총리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야당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들여오는 것이 훨씬 좋다.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후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제3의 비대위원장이 와서 성공시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라든가 그리고 민주당의 한호갑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워낙 이제 오랜 경륜도 있고 뭐 또 다른 정치를 하지 않을 분들이 와서 과거의 정치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큰 틀의 어떤 보수 정당의 진영을 갖출 수 있는 뭐 인적 쇄신이라든가 어떤 그 당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사람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야삼당 대표들을 찾아갔는데 원내대표들을 찾아갔는데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되지가 않았는데 야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키는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일단은 친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범친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완벽한 친박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 친박의 얘기를 포용은 하되 좀 중립적인 성향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또 이번 경선이라든가 과정에서는 또 상당히 친박적인 색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일을 용인하기 싫을 테고요. 그러나 이 상황은 저는 일단 정치적인 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이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실은 씁쓸하지만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뭐 청문회라든가 이후에 이 국정조사라든가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해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 친박 진영이 중심이 돼서 이 새로 진영이 짜여진 새누리당과 야당과의 힘겨루기 상황이라고 보고요. 조만간에 아마 서로 간의 대화의 틀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는 서로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일수록 이 현실을 수용하면서 대신에 여당도 야당도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개선안들을 제시하면서 방향을 만들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친박 쪽에서는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걸 제안했지만 이거를 비박계 쪽에서 받아들이기는 뭐 거의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주류 측에서 일단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비주류 측에서는 사실은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이 이런 공동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비박 측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당의 비대위 체제에 사실 힘을 빼겠다는 그런 그리고 친박 측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박 측이 생각하는 당의 개혁이라든가 혁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회 탄핵안 이후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비박 측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비박 측은 일단은 비대위원장 마지막 인선까지 친박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비박 진영이 생각하는 그런 틀들을 완수를 해내는 게 이 비박 진영의 구성이라고 보고요. 그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 일단 저는 친박 측이 일정한 양보의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박 진영은 이 친박 측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유도되는 상황들 이 속에서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친박이 적극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단은 일부 이 당을 탈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분당의 사태는 막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번 주의 고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장 교수님, 이런 네. 힘겨루기 상황에서 여야 간에 좀 원활한 소통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렵겠죠. 예. 뭐 애초에 추미애 대표가 여당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제1당으로서 전국 수습, 민생 우선, 경제 우선해서 그리고 이제 야권 공조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놓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고 출범의 주체인 그 새누리당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 혼란적인 정치 상황을 정당이라든가 의회에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데 여당도 지금 친박과 비박 두 가지로 나눠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도 있고 야당도 지금 세 개의 정당이 다른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책,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권을 담당한 정당도 아니고 의회 일당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정책을 추진하면 이것도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대선을 앞두고 또 정책적인 어떤 실패가 오면 그것엔 책임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는 굴러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네. 권한대행 체제가 이거에 대해서 대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관련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고 이제 최순실 씨도 오늘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다뤄지게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상황은 이번 재판이 앞으로의 재판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게 될 것이다. 네네. 일단 오늘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과연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했는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인사안까지도 고쳤다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박 대통령이 여기에 어느 정도 알고 개입했는지 일단 국정농단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태블릿 PC 등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 검찰 조사의 핵심이 여기 증거물들에 많이 이 기본 개연성을 가지고 정리가 됐었는데요. 과연 이 증거들을 어느 정도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의 기본 조사들이 나왔는가?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검찰 조사가 상당히 완벽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거들이 재판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택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다양한 이 관련되는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과연 최순실 씨와 또 그 관련된 인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를 규명하고 검찰의 주장과 또 변호인단 측의 주장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드러내는 계기가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나왔던 화면이 지금 오늘 최순실 씨가 법원에 도착한 화면이었는데요. 예. 자,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정식 재판이 아니고 이제 네. 꼭 출석할 필요는 없었는데 최순실 씨가 출석해서 뭐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왕왕 재판하는 걸 보면 준비 서면도 상당히 많이 내고 준비 서면의 어떤 핵심 어떤 핵심적인 요소보다도 그 주변적인 정황 같은 걸 많이 내서 재판부를 상대로 서로 읍소하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호소할 곳은 재판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정말 이것이 아니다, 의혹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 입장에서는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부한테 찍힌다면 네. 자신한테 유리할 것이 없고 특히 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촛불민심이 무섭다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매섭고 엄하고 그런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오만한 모습으로 법정 재판도 가지 않는 그리고 뭐 국조도 지금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재판부를 상대로 읍소 전략을 해서 본인이 어떤 앞으로 다가올 어떤 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최순실 씨랑 안종범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이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뭐 구초특위가 좀 맹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례적으로 법정 내의 모습이 저희가 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오늘 공판 준비기에 나선 최순실 씨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예. 법정 내 그 모습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크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판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재판부는 대부분 다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공개를 했던 이유는 재판부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네. 본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방향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나왔던 최순실 씨는 뭐 거의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국회에 현재 제출한 항소서 국회 측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13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통령도 지금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 사안을 하나하나 규명해 나갈 것인데요. 최순실 씨는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고 아마 이 사안을 정말 엄중하게 다루고 오늘 최순실 씨도 당초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나가서 재판부라든가 검찰의 이 태도가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역시 양측 다 변호인단 또 검찰 측 그리고 재판부 모두 결연한 심정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게 여기가 이제 비자금 의혹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던 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때 당시 뭐 마찬가지로 오늘도 공개가 1분 30초 개정하기 전에 뭐 지금 이제 앉는 장면까지 그쵸. 국민들한테 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재판은 공개 재판이 사실은 원칙인데 그러나 공개를 너무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피의자 신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사실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과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비중이 큰 장면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탄핵까지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 상황에서 그 탄핵을 당하게 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 제 첫 재판 이것을 이제 재판장이 이것을 결정해서 1분 30초 동안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시적절한 저는 뭐 처사라고 봅니다. 네. 예. 국조특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상당히 지금 뭐 보셨다시피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뭐 현사금까지 걸리게 되니까 이제 또 다시 본인이 나온다고 이번 주 청문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가 좀 맹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구치소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구체 청문회를 나오는데 또는 뭐 그 이제 최순실 씨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 씨가 이거에 대해서 또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정법상에 본인이 재판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거부를 하면 그것을 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가 법정에는 나왔지만 국조 청문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 물론 22일 날 우병우 수석이 청문회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22일 가봐야지 이분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건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국정조사라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불러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실체를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국정조사에 22일 날은 임명이 될 것이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방어적인 그런 것도 물론 많은 죄를 졌지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오지 않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화면으로 법원 내부에서 화면을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녹화화면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예. 아까 전에 뭐 이경재 변호사도 저기 이경재 변호사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보니까 방청객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2.6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저렇게 방청을 해서 뭐 펜과 수첩을 들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데 자, 오늘 이 재판이 앞으로 민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은 뭐 이제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재판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실도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도 새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 이후에 상당한 부분에 또 진척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려질 때마다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이 얘기들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모의를 했고 뭐 위중 교사를 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매일매일 충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증거들과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런 게이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짜맞추기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커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재판부가 보여왔던 정말 법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진행됐던 그런 흐름들을 잘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좀 잘 밝혀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국정조사도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맹탕이라고 일부는 우려도 했었는데요. 최순실 씨 녹취록이 나오는 등 상당히 또 성과를 거뒀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었었는데 예. 이제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 사안,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다짐한다는 측면에서 국정조사도 마지막 이 5차 청문회 이후에 혹시 뭐 구치소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지금의 이 재판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형사가 이제 같이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민사는 나중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출발하면 이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다시 이것을 헌재에서 이것을 또 참고를 하고 지금 예. 대통령께서 준비 서면 아니 준비 그런 안을 반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최순실 씨의 재판 결과를 보고 헌재에 이것을 참고해서 하자. 그러면 이 재판이 사실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재판은 또 피고인과 원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서로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이 헌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아주 중요한 네. 분수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장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제출한 그 답변서를 보면 탄핵 사유를 조금 반복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 그러니까 국정 개입 비율이 1%에 불과했다면서 이제 사용한 단어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 주지사의 사설 고문단을 일컫는 키친 캐비넷을 인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것은 저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참고를 했든 안 했든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만나서 각계 원로도 만나고 그것을 듣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핵심적인 것은 재판을 하는 것을 쭉 제가 그동안 살면서 살펴를 보면 많은 준비 서면을 내지만 재판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딱 봅니다. 주변적인 정황은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제 방어권, 항변권, 키친 캐비넷까지 네. 그리고 연좌제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본인은 여기에 관여한 바 없고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 아랫사람들 소위 말해서 비서관들과 수석과 그리고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그것을 도과해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해서 농단을 했다. 이런 상황으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의 어떤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예. 최순실 씨 측 증인과 또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그 증언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했다는 이런 의혹도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22일 5차 청문회에서 그 박헌영 K스포츠재단 전 과장과 고영태 전 이사 그리고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3자 대면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국회에서는 정말로 그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각종 위증을 짜맞추게 하고 서로 예. 사전 모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순실 씨가 녹취를 했던 그 상황들, 녹취록이 박영선 의원에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 예. 보면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막아라.
그다음에 짜맞춰라 예.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하고 증인들끼리 입을 맞추는 상황들. 거기다가 현재 국회의원, 청문회 나오는 국회의원까지 동원이 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말 이 사안이 확실하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자 대면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와 더불어서 최근에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고영태 씨 증언에서 나오듯이 굉장히 짜맞추기, 위증 교사 의혹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헌재에 낸 답변서를 보면 사실은 13가지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 이 비선 측근에 의해서 농단이 된 것이지 대통령의 책임은 사실상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을 지켜야 될 뭐 생명권이라든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소명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은 전면 부인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라든가 또는 예. 법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요. 그러나 국회라든가 또는 헌재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좀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면서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팀의 활약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뇌물죄 수사를 그 혐의를 입증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뇌물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과의 어떤 그 소환 조사가 또 이루어지게 될 거고 또 첫 번째로는 이제 압수수색,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검찰의 청와대 수색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떤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뭐 특검 입장에서는 예. 가장 1번의 압수수색이 청와대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실정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주변에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 시설이라든가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를 한다면 이것을 또 특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안가라든가 또 안가 같은 것은 사실은 할 수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지금 거쳐하고 있는 그런 관저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특검에서도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가성 같은 것도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 기업 총수들이 대가성은 없고 그러면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겁니다. 국정농단에서 태블릿 PC 문제 그리고 대가성과 뇌물죄 관련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포인트는 잘 잡았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이 포인트를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가 처음부터 딱 막히기 시작하면 특검이 앞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치밀하게 접근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재판부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됐고 재판부 측에서 공소사실 전문 부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네라고 하면서 일단 공소사실을 전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헌재 판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좀 장기전이 예고되지 않는 이런 예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나 또 헌재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이나 헌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일단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공무원으로서 다시 말해 공무를 다니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과연 헌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앞으로 결정 과정에 따라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예. 검찰 조사가 상당히 완벽했다. 그리고 뭐 큰 장애 없이 뇌물죄라든가 다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 문제, 그다음에 그런 뇌물죄 문제,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의 그런 국정농단, 직무유기 예. 등을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헌재가 얼마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재 원래 목적과 절차대로 잘할지 사실은 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제 네.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국대 장성우 교수,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